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이실까요?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지금 화면 공유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지금 공유 화면에 그 우주 화면인데요. 우주에 이제 수금지와 모토 천해명 다 있는지 네,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 한 번씩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잘 보인다고 하시는데 네, 1. 안 들리고 안 보인다 0. 네, 안 보이시는 분들은 뭐 이해를 못 하시겠죠? 네. 네, 어쨌든. 네, 그리고 먼저 우선적으로 제 강사의 목소리가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그 환경에서 잘 들리시는지 좀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C 환경에서 볼륨 사이즈를 더 키우신다든지 줄이신다든지 여러분이 듣기 적절한 볼륨 사이즈로 조절을 해주시고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강사의 목소리 너무 크다. 또는 너무 작다. 100%인데도 잘 안 들린다 하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더 크게 하든지 아니면 작게 하든지 이게 저희 송출하는 쪽에서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네, 오늘 2시간 짧은 웨비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속해서 이제 그 시간표와 더불어서 제 이름하고 이제 나와서 이름은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장원석이라는 강사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널리지 소속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 분야들은 오늘 이제 진행되는 어떤 쿠버네티스에 대한 강의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냥 뭐 이제 기업에 따라서 어떤 그냥 그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강의들을 진행할 때도 있고 아니면 공인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는 LF에 있는 과정 중에 LFS 458 과정을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 강사 겸 또 이제 기업 맞춤형 강사 겸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더불어서 이제 뭐 데브옵스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클라우드에 관련된 강의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이제 S, K, L 뭐 이런 어떤 그 기업에 가서 강의를 진행할 때도 있고 여러 기업들에 가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이제 운영자님께서 앞에서도 이제 어, 먼저 이제 던져주셨지만 요즘 많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게 AI의 발전,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접근하기 편리한 어떤 챗 GPT라는 어떤 대화형 어떤 그 AI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업무에 도입을 하고 또 우리 이제 IT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서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조금 더 간편해질까, 조금 더 편리해질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그곳에 이제 관심을 쏟고 있죠. 저도 아무래도 강사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식들에 대한 검증을 물론 GPT가 정확하게 100% 정확한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음, 후 검증이 필요하고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어떤 정보, 내가 모르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고 어느 정도 검색을 그 대규모 랭귀지를 통해서 검색이 된 방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들에게 일반적인 기초적인 지식 정도는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어,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라고도 느껴지시는 그것이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한번 학습을 간단하게 해보고 말씀드렸던 챗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쿠버네티스를 학습하는데 또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어떤 점들이 될까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쿠버네티스의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 보는 제목으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 세션은 바로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인원이 제가 듣기로는 한 100분 넘게 신청을 하셨다라고 전달을 들었는데 지금 참가자를 보니까 한 60분 정도, 60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역시 제 예상을 딱 맞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무료 교육이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참가자들이 신청을 하셨다가 한 반토막 나거든요. 정확하게 약간 반토막이 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어쨌든 네, 쿠버네티스란 무엇이냐? 교재에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관리, 확장을 자동화해주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를 해주는데 자동화를 더불어서 관리를 해준다. 그리고 오픈소스라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누구나 우리가 이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리소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배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라는 용어 자체는 선박 조종사, 항해사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왔어요. 그리스어에서. 쿠버네티스라는 타이틀이 생겼고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공식 로고도 약간 그 배에 달려있는 키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것을 타이핑을 하고 뭔가 검색을 하고 뭐 이게 하는데 요즘 조금 지나긴 했지만 별다줄이라는 건 아시나요? 별다줄? 별걸 다 줄여서 말한다. 그죠? 별걸 다 줄여서 말한다. 그래서 막 줄임말로 다 쓰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R라고 줄이거든. 다 줄이게 되는데 이 쿠버네티스도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냐? 쿠버네티스를 약어로 K8S라고 줄였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 K와 S 사이에 8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8, K8S.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시거나 검색을 하실 때도 쿠버네티스 풀 알파벳을 치지 않으시더라도 K8S만 치고 뭔가 궁금한 점 K8S로 컨테이너 배포 뭐 K8S 오류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때 K8S로 쓰시고 검색을 하셔도 정상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 사이트도 K8S IO라고 입력하시면 공식 도큐멘트가 있는 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만들었어요. 구글이 만들어서 2015년에 이제 버전 1을 출시를 하고 CNCF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에 기부를 하면서 이제 오픈 소스가 되면서 많은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관리해주는 도구인데 그렇다면 컨테이너가 무엇인가?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 뭐 쿠버네티스는 이미 알고 있고 개념적인 부분도 알고 계시고 또 컨테이너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격리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IT에서의 컨테이너가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라는 단어를 제 와이프에게 얘기하면 이런 컨테이너, 이런 모양의 그냥 컨테이너. 어떤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공사장 근처 옆에 있는 컨테이너. 또 어떤 카페를 보면 컨테이너를 한 세네 개 붙여서 중간에 벽을 허물고 따로 만들어 두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은 뉴스에서 어떤 대륙간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량들을 실어서 수입과 수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는 의미는 박스예요. 박스죠. 박스인데 이 안에 우리가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 달라집니다. 수입과 수출용으로 뭔가 물건을 담기도 하고요. 어디서는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요. 어떤 공간에서는
카페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어떤 공간에서는 아예 생활 공간으로 집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T에서 이 컨테이너라는 것은 이 컨테이너 안에 우리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담아서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격리되었다.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컨테이너나 다른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어떤 통신 체계를 구축해야만 통신이 가능하고 서로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프로세스들이 동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우리가 구동을 할 때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결국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려면 어떤 서비스를 구동을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려면 리소스 자원이 필요하죠. CPU나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자원들이 필요한데 이런 CPU,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자원들을 예를 들어 PC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의 CPU,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인프라 자원들을 가지고 PC를 하나 장착하고 PC를 하나 구성을 하고 여기 위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컨테이너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죠. 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커라는 엔진 자체가 이 컨테이너를 구동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CPU 전체에서 일부분 할당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통상 가상화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CPU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실제는 뭐 메모리가 예를 들어 16기가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 PC에. 근데 내가 컨테이너 하나를 구성할 때 16기가가 아니라 한 4기가 정도만 사용하고 싶다. 일부분 떼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한 개의 물리적인 자원이지만 여러 개의 자원처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컨테이너도 있지만 가상화 기술. 여러분들 가상화 기술 중에 대표적인 기술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자면 바로 가상머신입니다. 가상머신. 가상머신과 컨테이너는 모두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자원의 에너지나 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줄 수 있는 기술인데요. 둘 다 마찬가지 독립적으로 묶어서 격리를 시켜주고 어디서든 실행이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둘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설계법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게 버추얼 머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 게스트 OS의 유무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게스트 OS가 없고요. 버추얼 머신 환경에서는 게스트 O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스트 OS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밑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는 뭐 CPU나 아까 말씀드렸던 CPU, 메모리, 스토리지, 뭐 네트워크 이런 장비들을 따로 가상 머신별로 할당을 해주거나 나누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하이퍼바이저라는 OS고요.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CPU, 메모리 이런 자원들을 나누어서 할당해 주는 게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컨테이너 엔진.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컨테이너 엔진이 바로 도커가 있죠. 도커도 있고 뭐 다른 엔진들도 있는데 가장 표준격이고 컨테이너를 가장 크게 기술들을 발전시킨 회사 도커이면서 도커라는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스트 OS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요. 뭐 게스트 OS는 우리가 만약 밑에 있는 게스트 OS의 뭐 윈도우즈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리눅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맥 O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윈도우즈에 갖고 있는 어떤 파일들이나 프로그램들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환경은 게스트 OS가 없기 때문에 기본 세트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파일들만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에 내가 카카오톡을 설치하고 싶어요. PC 버전 카카오톡. 그리고 오피스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피스 36,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윈도우즈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런 OS를 설치 안 하고 바로 이런 내가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
왜 이게 장점이냐면, 자, 이미지 사이즈가 변경이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변경이 된다라기보다는 차이가 있죠. 똑같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데 가상 머신은 게스트OS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컨테이너에 비해서.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 즉 이 파일 자체의 크기가 크고 무겁으면 이 가상 머신을 시작했을 때, 부팅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부팅이 되어서 서비스가 구동되기까지 시간이 컨테이너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컨테이너는 비교적 가상머신보다 빠르고요. 이런 차이가 가장 큰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차이로 지금 우리는 앞으로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뭐 마이크로 서비스다, 뭐 데브옵스다, 결국 사용자에게 우리는 빠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가상머신이 빠르냐, 컨테이너가 빠르냐, 결국 컨테이너가 빠르기 때문에 컨테이너 쪽으로 뭔가 계속 컨테이너의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컨테이너의 어떤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고 기존의 가상머신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버들, 기업들이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가는 과정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이를 보자면 가상머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스트 O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나 리눅스, 맥 OS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는 게스트 OS가 없고요. 그저 내가 설치해 놓은 OS, 컨테이너도 앞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OS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에도 OS가 있는데 여기는 윈도우즈, 리눅스, 맥OS 다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도커에서 데스크탑 버전의 컨테이너 엔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컨테이너는 리눅스 위에서 동작하는 게 가장 호환성이 좋고 연결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윈도우즈나 맥OS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스크탑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버추얼 머신 환경에서는 게스트 OS가 있고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게스트 OS는 없다. 그냥 호스트 OS가 있을 뿐. 그죠? 호스트 OS.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차이점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OS에 패치를 하려면 가상 머신의 경우 각각의 게스트 OS마다 패치를 해줘야 되는데 컨테이너는 호스트 OS의 커널을 기준으로 공유를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호스트 OS만 패치를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가상 머신 내부나 외부의 스토리지를 연결해서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는데 컨테이너는 마찬가지 컨테이너 내부에서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실 수는 있으나 컨테이너가 종료되면 같이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데이터들은 외부 스토리지에 연결, 즉 마운트라고 하죠. 네, 마운트를 해서 저장하는 것이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가 조금 빠르고 가볍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이제 변화들이 있었는데 과거 또는 조금 오래된 기업들 또는 작은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그다지 확장되어지지 않아도 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위에 있는 요 모놀리식 아키텍처로 구성을 많이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이나 코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서버에 몰아두고 하나의 그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방식이 바로 모놀리스 아키텍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의 성능이나 용량이 커야 많은 기능들을 담아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슈퍼컴퓨터처럼 말이죠. 또 하드웨어로 보자면 뭐 메인프레임이나 조금 더 비싼 서버들 있죠. 뭐 수천억 원 하는 또는 뭐 수천만 원 하는 그런 서버들을 두고 많은 기능들을 넣어서 관리를 하게 될 거죠. 이것의 장점은 코드 베이스가 단일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배포 단위를 사용하므로 개발이나 테스트하거나 배포하는데 비교적 간단하게 하나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확장해야 될 점들이 많아지게 되면 코드가 복잡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몸처럼 암세포가 옆으로 전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쳐내고 리붓, 즉 재부팅한다고 하죠. 서비스를 다시 재가동할 때 이 부분만 재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재가동해야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서버들을 또 이러한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구성할 때 많은 어떤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서버로 하나의 통합된 코드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분리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중간에서는 미니 서비스, 미니 서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마이크로 단위로 쪼갠다라고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서버에 몰아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독립적인 서비스, 작은 독립적인 서버들로 분리를 해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방식 MSA. 많이들 들어보셨죠? MSA. 그래서 이 MSA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서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놀리식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런 서버들을 구성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가상 머신 환경과 컨테이너 환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VM으로 많은 서버들을 만들 것인가. 그럼 이 서버들 하나하나당 다 게스트 OS가 있어서 윈도우즈, 리눅스, 맥OS, 윈도우즈, 리눅스, 맥OS 막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뒤에 이 녀석은 웹서버, 이 녀석은 DB, 이 녀석은 웹서버, DB 서버, 와스 서버 뭐 이렇게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컨테이너가 조금 더 빠르고 이동이 빠르고 복사가 빠르고 용량이 적기 때문에 해서 MSA와 조금 더 적합한 어떤 컴퓨터 시스템 자체는 가상 머신이 아니라 컨테이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결국에 우리는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쇼핑몰. 웹서버로 사용자들이 직접 접속하는 서버가 있을 거고 뒷단에 기능을 하는 어떤 와스 서버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쇼핑몰이니까 우리의 상품들이 저장되어 있는 DB 서버가 있을 겁니다. 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 서버도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기능을 담당하는 와스 서버가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 기능을 장애가 일어난 이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 빠르게 재배포해서 복구를 한다랄지 아니면 사용자들이 많아서 웹서버가 터지는 경우가 생기기 전에 바로바로 웹서버를 복제해서 늘려주는 작업들을 할 때 가상 머신이 빠를까요? 컨테이너가 빠를까요? 당연히 컨테이너가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MSA와는 이 컨테이너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 아다리가 맞아서 같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도커라는 회사가 어, 도커라는 컨테이너 엔진을 만들고 가상의 격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리눅스 기술 중에 하나인 네임스페이스라는 기술과 C그룹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컨테이너의 개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은 프로세스를 독립시켜주는 가상화 기술이고요. C그룹스는 자원에 대한, 즉 CPU나 메모리,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자원에 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리눅스의 커널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발전해 나온 것이 바로 컨테이너 기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주요 개념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커는 결국 이 컨테이너를 생성을 해주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갈 알맹이 수출을 할 건가 수입을 할 건가 카페로 사용할 건가 이런 그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를 뭘로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질문이 하나 있어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MSA 운영 시 데이터 사일로 문제가 예상됩니다. MSA 적용하고 있는 현업에서 데이터 사일로 문제 해결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례는 없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어떤 해결 사례가 있으신 분들 계시면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있으시다라고 하면 공유를 해주시고 아니면 저도 조금 찾아본 뒤에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어가자면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알맹이죠, 알맹이. 예를 들어 웹서버를 사용하면 웹서버 이미지가 필요하고 아까 DB를 구성하려면 DB를 구축해주는 뭐 MySQL 뭐 이런 이미지들이 필요한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PC를 구매하고 그 PC에 윈도우즈를 설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윈도우즈 지금은 이제 11 버전 나왔죠. 11.iso 이 파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안에는 기본 윈도우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나 파일들이나 설치하는 과정들을 담고 있는 어떤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는 통상 이미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림 파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리눅스, 우분투를 설치하려면 우분투 18.04 버전의 ISO 파일이 필요한 거죠. 이렇듯이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도 컨테이너에 들어갈 알맹이, 그 알맹이에 대한 이미지, 알맹이를 구성하기 위한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미지를 이 도커라는 회사에서는 도커 허브라는 큰 저장소를 만들고 무료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웹서버, 뭐 DB 서버, 뭐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도 도커 이미지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두어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100% 무료는 아닙니다. 내 PC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데 뭐 100번 다운로드 받으면 101번째부터는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계정을 만들면 뭐 200번까지는 무료인데 201번째부터는 돈을 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조금 부분 유료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한번 요거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랜 가격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다라면 내가 만약 웹서버를 구동하고 싶은데 웹서버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면 도커 허브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으면 이제 run이라는 명령어를 수행하면 도커 run이라는 명령어를 수행하면 이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이미지 안에는 뭐가 있냐?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내가 웹서버를 구동할 때 웹서버에 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소스 코드나 라이브러리들, 파일들이 다 묵혀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템플릿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더 쉽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컨테이너를 우리 붕어빵이라고 예시를 듭니다. 붕어빵.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붕어빵 틀이 필요하죠. 틀이 바로 이미지인 거예요. 이미지. 이미지가 있어야 붕어빵을 만들 수 있죠. 리소스를 부어서 밀가루를 붓고 팥을 넣고 다시 덮고 굽고 해야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이미지가 있어야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외부에서 즉 도커 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배포한 뒤에 그 위에다가 뭔가 설치를 하고 또 구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윈도우즈를 설치한 뒤에 그 위에다가
카카오톡과 오피스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 작업은 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미지를. 그죠? 1번 이미지 다운로드 받고 윈도우즈 설치합니다. 설치. 2번. 그리고 설치가 되면 카카오톡과 오피스도 설치합니다. 3번. 근데 저는 제 옆에 있는 와이프에게도 이걸 똑같이 설치해주고 싶어요. 또 제 친구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설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2번, 3번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 개의 PC에 똑같은 작업을 하려면 반복해야 돼요. 윈도우즈 설치하고 카카오톡, 오피스를 또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미지 자체를 윈도우즈인데 카카오톡과 오피스까지 설치된 버전으로 템플릿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붕어빵의 모양을 붕어가 아니라 어, 고래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이미지를 일명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을 때는 바로 이 도커 파일이 필요합니다. 도커 파일. 기존의 도커 허브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를 내 마음대로 좀 조작을 해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한다든지 다른 구성을 한다든지 그 이미지 안에 파일을 넣는다랄지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도커 파일. 말 그대로의 파일이에요.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어떤 일련의 신텍스에 맞게, 구문에 맞게 넣어서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뭐를? 이미지를. 이미지를. 그래서 파일의 이미지 생성 과정, 이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 자, 컨테이너가 붕어빵이라고 했습니다. 이미지는 틀이라고 했어요. 이 틀을 새롭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틀을 새롭게 만들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죠. 크기를 30cm로 하겠다. 고래빵을 만들겠다. 이렇게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도커 파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도커 명령어로서는 이 설계도가 있을 때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때는 빌드라는 명령어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어떤 명령어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docker build, docker ru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실행한다랄지 도커 파일을 가지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랄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미지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커 이미지의 네이밍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규칙은 네임스페이스 슬래시 이미지 이름 콜론 태그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 docker.io 슬래시 그럼 이게 네임스페이스인가? 아닙니다. 콜론 왼쪽에 있는 게 이미지 네임이고 이미지 네임 옆에 있는 게 네임스페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맨 뒤에 있는 태그부터 보자는 거예요. 맨 뒤에 있는 태그부터. 태그는 일반적으로 그 이미지에 버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이티스트라는 것은 최신 버전을 의미해요. 최신 버전. 그래서 태그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미지 이름이 되겠고요. 이미지 네임 옆에 있는 전체 주소가 바로 네임스페이스가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이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 주소입니다. 저장소 주소. 그리고 지금 예시 나와 있는 docker.io 라이브러리는 도커 허브의 주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제약되어 있는 도커 허브의 주소가 바로 docker.library. 그러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도커 허브에 저장되어 있는 엔진엑스라는 이름의 이미지들 중에 버전이 여러 개 있을 건데 최신 버전의 이미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엔진엑스 레이티스트만 있습니다. 앞에 뭐가 없어요? 네임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어요. 네임스페이스 생략하면 기본값은 도커 IO 라이브러리다. 앞에 생략되면 요거다.
마찬가지 맨 밑에 있는 이미지 이름도 앞에 뒤에 모두 생략했습니다. 앞에 생략했으니까 도커 허브, 뒤에 생략하면 레이티스트입니다. 레이티스트. 결국 이 세 개의 이미지 표현 방식이 다 동일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docker.io 라이브러리, 즉 도커브에 저장되어 있는 엔진엑스라는 이름의 이미지들 중에 레이티스트 버전, 즉 최신 버전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도커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도커 허브에 있는 저장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프라이빗하게 우리가 저장소를 따로 구축해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소의 주소나 포트 넘버들을 설정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kparisedu.com 3000번 포트 그리고 뒤에는 이미지 이름과 태그명을 넣어주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커 간단한 명령으로는 이렇게 도커 허브가 있을 때 풀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ru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빌드를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new 이미지. 그 이미지를 도커 허브 내 계정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푸시. 간단하게 이 정도 명령어 설명을 드리지만 도커의 명령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물론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챗GPT 과정이니까 챗GPT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검색을 해줘요. 물론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도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도커랑 쿠버네티스랑 뭐가 다른 거냐? 도커는 컨테이너화 엔진입니다. 컨테이너라이징 도구예요.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단일 컨테이너 관리. 단일 컨테이너 관리. 도커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컨테이너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많은 컨테이너들은 관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컨테이너가 많아지면 마이크로 서비스 단계로 컨테이너가 점점 서비스가 점점 쪼개지면서 컨테이너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0개, 200개가 아니라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 1000개, 수만 대 필요한 경우 도커로는 이제 관리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오케스트라는 아시죠? 오케스트라. 어떤 악기, 연주를 통해서 가운데 마에스트로가 이 지휘봉을 가지고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면서 그 앞에 앉은 청중들에게 아름다운 그 음악들을 제공해주게 되는 거죠. 쿠버네티스는 이 수많은 악기들처럼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관리해주는 그 마에스트로입니다. 지휘자예요. 컨테이너 지휘자죠. 그래서 이 관리자가 뭘 해주냐면 바로 스케일링을 자동화해주고요. 오토 스케일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셀프 힐링도 해줍니다. 뭔가 장애가 일어난 컨테이너들을 다시 복구시켜준다는 거죠. 로드 밸런싱도 해줘요. 트래픽을 분산시켜서 여러 컨테이너들이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트래픽을 분산시켜 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고 롤백을 하는데 롤링 업데이트로 해서 기존에 구동되고 있는 서버들이 이상이 없도록 계속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도커는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할 때 도커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만들어내고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를 거친 그 컨테이너들을 이제 실제 업무 환경에 배포를 하고 또 확장을 해야 되는 환경이 필요하고 셀프 힐링 기능이 필요하고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수많은 컨테이너들과 함께 관리돼야 된다면 쿠버네티스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커는 어느 정도 소규모의 어떤 그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할 때 사용을 하시고 쿠버네티스는 조금 더 많은 컨테이너들이 필요할 때, 즉 MSA 환경을 구성할 때 쿠버네티스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왜 사용하냐?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로드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DevOps라는 개념과 CI/CD와 통합을 잘 되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는 여러 클라우드 제공자, 즉 AWS나 Azure
또 GCP에서도 동일한 그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들 그리고 이식하는데 이동하는데 그런 어떤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배포하는 컨테이너들의 관리들이 이식성이 좋습니다. 또 이제 보건성과 안전성. 쿠버네티스는 장애 발생 시에 자동으로 복구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동으로 또 오토스캐닝을 통해 안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가용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보건력과 안전성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최적화도 마찬가지. 쿠버네티스는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사용을 최적화해서 전체 사용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게 되고 기존의 다른 것들을 사용하시다가도 컨테이너화를 할 때 쿠버네티스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트렌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우리가 쿠버네티스 너무 쿠버네티스 하니까 그냥 쿠버네티스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또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데브옵스와 또 CI/CD 파이프라인과 연계가 있는 쿠버네티스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잠시 쉬는 시간 하고 뒤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까지 쉬는 시간 하도록 할게요.